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리카도가 쓴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 나와 있는 글이죠. 보겠습니다. 만약 추가 조세의 부과로 정부의 소비가 늘어날 때 그것이 민간 쪽의 생산이 증가나 소비의 감소로 충족된다면 조세는 소득에 기착될 것이며 개인의 소득에 부과된다 이 말이죠. 국민의 자본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민간 쪽의 생산이 증가나 비생산적 소비 감소가 없다면 조세는 필연적으로 자본에 기착될 것이다. 그래요. 세금은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부과하거나 소득에 부과하거나 기업의 소득이나 재산을 통해서 거두어진다 이 말이죠. 즉 그것은 생산적 소비에 할당된 기금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래요. 그 생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또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 모든 조세는 자본과 소득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기착된다. 만약 조세가 자본을 침식한다면 조세는 반드시 그에 비례해 기금을 감소시킴이 틀림없는데 그 정도로만큼 그 나라의 생산적 범위가 언제나 규제된다. 그래요. 조세가 과도하면 그렇죠. 자본의 유지와 발전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자본의 유지와 발전에 써야 할 기금을 세금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조세가 자본을 침식한다면 조세는 반드시 그에 비례해 기금을 감소시킴이 틀림없는데 그렇죠. 만약 조세가 자본을 침식한다면 조세는 반드시 그에 비례해 기금을 감소시킴이 틀림없는데 그 정도만큼 그 나라의 생산적 범위가 언제나 규제된다. 애덤 스미스는 말한다. 사망자로부터 생존자에게로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보통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죠. 토지 매매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토지의 판매자는 거의 항상 판매해야 할 필요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격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구매자는 구매할 필요에 쫓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만 지불하려고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요. 구매자가 구매 쫓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확한 말이 아니죠.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판매자가 급할 수도 있고 구매자가 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구매자는 그 토지를 구입하는 데 드는 세금과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해 본다.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지불하고자 하는 구입 가격은 작아질 것이다. 그래요. 소유자가 우위했을 때, 공급이 초과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는 거의 항상 콩피부를 끼는 사람들에게 기착된다는 점에서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세금이라 할 것이다. 집을 팔려는 이는 돈이 급하다는 거예요. 궁핍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조세는 거의 항상 공평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착된다는 점에서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세금이라 할 것이다. 소유자가 우위일 때도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 약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궁핍한 일로 전제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조세는 거의 항상 궁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착된다는 점에서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세금이라 할 것이다. 인지세와 차용증서 및 차용계약서의 등기세는 모두 차입자가 부담하며 실제로 항상 차입자가 지불하고 있다. 소송 절차에 부과되는 동일한 종류의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세금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소송 대상물의 자본 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어떤 재산이든 그것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을수록 획득했을 때의 순가치는 줄어든다.
각종 재산이 이전에 부과되는 일체 조세는 그 재산의 자본 가치를 감소시키는 한 생산적 노동의 유지에 충당되는 재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조세는 생산적 노동만을 부양하는 국민 자본을 희생해 비생산적 노동자 이외에는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국가 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소 비경제적인 조세다. 그래요. 국민 자본에게 세금을 크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왜?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유일한 반론은 아니다. 이 조세는 국민 자본이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을 막는다. 일반적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재산의 양도와 교환에 제공되는 편의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것은 그런 수단에 의해서야만 모든 종류의 자본이 그것을 잘 투입해 그 나라의 생산을 증대시킬 사람들의 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부동산 거래, 뭐 재산의 양도와 교환, 뭐 부동산도 포함되겠죠. 거기에 어떤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왜 그런가요? 그게 생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에도 가급적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뭐 집을 거래할 때나 재산을 넘기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생산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산을 증대시킬 사람들의 손에 자본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세시는 묻는다. 세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한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가 자신의 기금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사용처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토지를 왜 팔려고 하느냐? 화폐를 얻어서 더 유익하게 투자하려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그런다. 더 생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토지를 팔려고 한다. 그 말이죠. 왜 다른 개인은 똑같은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 적은 것을 가져다 주거나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개량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본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무슨 말인가요? 또 사는 사람은 또 그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산다. 목적은 동일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더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작업수단을, 토지와 같은 작업수단을. 그래요. 그것은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 더 생산적으로 변하고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교환은 이들 당사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담금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교환을 막는다면 그것은 전체 소득의 이러한 증가에 대한 장애가 된다. 그러나 이런 조세는 쉽게 징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 해로운 효과들을 얼마만큼 보상해준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정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뭔가요? 사회에서 절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래요. 일을 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표를 얻기 위해 선전선동용으로 경제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계산상 국부와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탐욕과 악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익이나 부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관념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목적은 뚜렷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하면 그에 적합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부채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면 그에 적합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를 경제정책에 심으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를 연구하다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인가요? 리카도는 한 1800년 정도에 활동했던 이죠. 그리고 한 200년 전에 언급된 말인 거예요. 그래요. 리카도가 언급하는 과세의 원리에는 섭리가 간직되어 있으나 담겨진 섭리가 여전히 수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세의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치 철학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었겠죠. 2017년에 쓰여진 글이니까. 다양한 형태로 작업수단을 소유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료를 획득하는 양식이 존재하는데, 시한시배 시대에 이르면 가치의 담지자는 화폐 형태 그 자체로 작업수단으로 인식되어 제공되기도 하며, 토지,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물건 형태를 지니며 제공되어 추가가치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핵심은 여유의 추가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에서 여유 추가가치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2%이고 시대율이 3%이며 대출금리가 5%라고 가정할 경우, 대출이 전에 가능하여 여유 자금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연 2%씩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그렇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억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4억 원은 여유의 추가가치로 투자하고 6억 원은 6억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 경우 지대율이 3%이니 3천만 원의 가치 획득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5%이니 6억 원에 대한 사용료는 3천만 원을 지불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획득하는 가치와 지불하는 가치가 상쇄되어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대율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투자한 것이 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의 초과가치 획득이건 거주지 마련이건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불황이 오면 이자율이 급락하고 집값이 바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대율의 변화가 없으면 혹은 지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 유효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을 저가에 사놓는 것도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며, 이러한 시기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무주택자들은 다소 무리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자율은 하락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그러면 둘 다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대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알겠고, 리슨 투. 유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내수 속에 한물이 막이 때가 100만의 해충이냐 와글와글 엉겨탕진하니. 그래요. 원문을 보면 일행이 2행에 와 있고 2행이 1행에 와 있죠. 보겠습니다. 번역한 거로. 빽빽하게 우글거리는 100만의 기생충처럼 2행이 1행이 돼 있죠. 근데 해충을 기생충으로 바꿨죠. 그래요. 헬만트가 기생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우리 내수 속 한 무리 마귀들이 향연을 벌이고, 우리 내수 속에 한 무리 마귀떼가 향연을 벌린다는 말은 없는데 원문에는 있죠. 그래요. 리보트가 향연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숨 들이키면 죽음이 뱃속으로. 그래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죽음이 뱃속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콸콸 흘러내린다.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콸콸 흘러내린다.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그래요. 용어가 말이 원문에는 있죠. 그래요. 이 수아가 소리 없는 이고 플랜트가 비명이죠. 그래서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그래 말을 첨가시킨 거죠. 보겠습니다. 유견 역시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악마와 지옥이 등장하지 않은 리메이크한 시에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면 시의 속연성을 해치게 됩니다. 리메이크한 시에서는 관능적인 미인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여성을 등장시켰으니 마귀를 계집년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여인이라는 단어 대신 계집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마귀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여인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집년이라는 단어는 여인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 속에 부정적 의미가 간직되어 있어 세기말적 분위기를 풍기는 데에 더욱 어울립니다. 그래요. 시 목적에 충실하게 단어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인이라는 비유로 쓰는 것이 보들레르의 표현에 어긋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보들레르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주로 여인의 형상과 행위를 통해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시가 폐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서구 예술가들은 알몸의 여성의 형상과 몸짓으로 내면에 형성된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는 여성의 형상과 몸짓, 표정 등으로 다양한 관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요. 알몸을 주로 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역시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여간 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이죠. 두 명은 정상적으로 생겼죠. 근데 여기 보면 좀 얼굴이 이상하죠. 괴물 같죠. 무언가를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렸겠죠. 그 뜻이 무엇이냐, 어려운 건 아니죠.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 뒤에는 비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좀 크게 보면 사회가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또 속은 이상하다. 이런 뜻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대충 그런 것이겠죠.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죠. 하여간 일행과 이행은 정신 상태를 가리키며 삼행은 외부와의 접촉을 가리키는데 마귀가 득실거릴 때는 죽음의 관념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시를 쓰면 개이한 시가 생성되고 그림을 그리면 아래 와서 개이한 그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을 이제 보면서 마음에서 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유견은 일행과 이행은 다음과 같이 리메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수 속에 한 무리 알몸이 계신 년들. 그래요. 마귀를 이제 여성으로 바꾸는 거죠. 또 표현을 바꾸죠. 헤엄치면 몸짓 속삭임으로 kum을 치고. 내수는 투정 같잖아요. 헤엄치다라는 표현을 쓰면 더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냄새는 지우죠. 물속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진 않겠죠. 삼행과 사행이 다루어지는 핵심 소재는 죽음인데, 죽음은 모든 생물들이 겪는 과정으로서 생물에게 존재하는 모든 활동이 정지되는 것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추상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부정하는 마음, 선을 부정하는 마음, 정의를 부정하는 마음 등등. 물론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는데 죽음 자체를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리메이크할 수 있습니다. 숨 들이키면 혈관으로 몰려드는 피라냐 떼. 그래요. 죽음을 상승시키죠. 피라냐는 어린 양들 쫓기고 절규하고 물어뜯는구나. 피라냐는 육식을 하는 그래요. 물고기죠. 어린 양. 가축들 중에는 소, 돼지, 양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어린 양을 선택한 것은 보들레르의 시 중에는 종교적 색채를 띠는 시들이 있어 그런 시들의 분위기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보들레르의 대표적 시에는 성 베드로의 부인이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행들을 결합하면 유교는 다음과 같이 리메이크됩니다. 우리 내수 속에 우리 알몸이 계신 분들 헤엄치며 다양한 몸짓 속삭임으로 금을 치고 숨 들이키면 혈관으로 몰려드는 피라냐 떼 어린 양들 쫓기고 절규하고 물어뜯기는구나. 그래요. 다음으로 남은 시간은 태울금화종실 보겠습니다. 주천 하늘을 돌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글을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겠죠. 혼백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가는 신과 합의하여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갈 수 있다 했죠.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분리돼서 되돌아올 수 있겠죠.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하늘을 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천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천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주천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게 빗대는 거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갔다가 오는 일을. 그래요. 여조왈 주천 비기 작주 하늘을 도는 일은 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심도의 묘결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묘한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는 뭔가요? 기혈, 의식이죠. 의지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묘한 비결이다. 절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래요. 의식을 일으키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늑스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의리작용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약 필경이여 하주천 만약 마침내 어찌하면 하늘을 돌 수 있을까? 의지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의지를 가지고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 조장야 이는 억지로 부추기는 일과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심미수 마음 씀 없이 지키고 의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저 어리작용을 일으켜라.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가는 신과 합의를 하여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지 마라 그 말이죠.
우의 이행, 의지를 일으키지 말고 의지 없이 행하여라. 그래요. 절로 이루어지게 하고 의지를 일으키지 마라.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3뜻을 보겠습니다. 혼백이 어떤 간의 신과 합쳐져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갔다가 다시 분리되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일을 하늘을 도는 일에 비유하기도 한다. 추첨. 이러한 일은 의지를 일으켜 애쓴다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일으키는 의지로 인해 하늘을 도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저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절로 이루어질 따름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